트럼프 2.0 시대에 미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꼽으라면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옐런 재무부 장관이 미국 경제에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트럼프 임기 초기에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쓴 트럼프 2.0 시대에서 저물가, 저금리 시대 올까? 이 편에서 다뤘던 물가 문제의 일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던 그때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이 그래프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1970년 초반에 미국 경제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7%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긴축 정책을 쓰겠죠. 그러면 물가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에 물가 상승률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물가에 대해서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치 문제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주범이 바로 닉슨 대통령인데요. 1972년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닉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바로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이잖아요.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워터게이트 도청까지 할 정도로 재선에 진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선을 위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재무부에서 엄청난 돈을 풀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큰 특징은 이 초선 대통령이 4년 차에 경제 성장률이 1년 차보다 더 오른다, 혹은 4년 차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탄다. 그러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어떻게든 재선을 하려던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연준과 재무부를 압박해서 돈을 풀도록 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파란 선은 앞서 보셨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1970년에 7% 정도가 왔었다고 했죠. 이렇게 낮아 보이는 이유는 그 뒤에 왔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데요. 1974년 이때는 12%까지 올랐고요. 1980년에는 15%까지 올랐습니다. 와, 그러니까 7%가 이렇게 낮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물가를 잡으려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은 미국의 실효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기준금리를 높이니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 회색 기둥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는 겪었지만 물가는 잡으면서 이 파란 선이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3%까지 내려간 건데, 아니 이렇게 물가를 잡았으면 진득하게 고금리를 좀 유지했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물가를 완전히 잡은 걸 확인하기도 전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2차로 내렸던 거, 이때가 바로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릴 때입니다. 당시에 연준 의장이 닉슨 대통령한테 압박을 받았다 이런 썰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 이렇게 올리던 금리를 다시 낮췄는데 당시에 물가를 완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니까 후폭풍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국의 물가가 다시 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까지 뛰었는데, 이때 당시에 오일 쇼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10%가 넘었습니다. 오일 쇼크는 단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작 2%포인트 더 올리는 데 불과했고요. 이미 미국의 물가는 연준이 운전을 완전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치솟아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오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연준은 뒤늦게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빨간 선이 금리죠. 이렇게 과도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1974년에 왔던 경기 침체는 폭이 1970년 경기 침체보다 훨씬 크죠. 그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너무나도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면 이렇게까지 금리를 끌어올릴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미국의 경기 침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겠지만, 문제는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미국의 물가를
완전히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게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던 겁니다. 물론 아서본주는 또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15% 물가 상승률. 와, 이거 진짜 너무 과도할 정도로 물가가 올랐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결국 연준 의장을 교체했죠. 폴 볼커가 등장하면서 이걸 간신히 잡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가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초장기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물가를 완전하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놈의 정치가 자꾸만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옐런이 던진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그러냐? 옐런이 재정 지출을 늘려도 너무너무 늘렸습니다. 여기서 2024년에 미국의 재정 지출 잘 보시면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랑 거의 비슷하죠. 이거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미국의 재정 지출을 늘려놨는데 이게 당장은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미국의 호황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무조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어떤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안 쓰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나중에 후폭풍이 진짜 무서운데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바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뒤에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옐런이 막대한 재정 지출을 퍼붓기 시작한 거 올해 5월 달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6개월에서 18개월 뒤니까 올 연말부터 내년 연말까지가 그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옐런이 시한폭탄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인플레가 언제 터질지 이제는 살얼음판을 걷게 된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한테 면죄부를 주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당장 그 조짐이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9월 18일 바로 이날이 어떤 날이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날입니다. 그 뒤에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죠. 그래서 합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목적이 뭘까요? 기준금리라는 건 고작 오버나이트 하루짜리 금리입니다. 이거 아무리 낮춰봤자 미국 경제에 당장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루짜리 기준금리를 낮추면 시장금리가 따라서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시장금리가 왕창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춘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에서 거의 발작이라고 할 정도로 금리가 뛰어오른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냐? 바로 9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무려 0.85%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0.75를 낮췄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0.85%가 올랐다. 그러면 이 격차가 얼마예요? 1.6%포인트. 와, 이거 문제가 심각해도 정말 심각하죠. 낮춘 게 0.75, 올라간 게 0.85. 그러면 뭐하러 낮췄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시장의 참가자들은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연준의 이 FOMC 결과만 기다렸는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초기에 뭐라고 말했냐?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이렇게 장기물 국채금리가 오른 거 미국 경제가 초호황이라 그런 거니까 우리 연준은 아무 잘못도 없고 시장을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뻥을 쳤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진짜 거짓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로 시장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처지까지 내몰린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는 왜 이렇게 튀어올랐냐? 물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은 것도 분명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서 불안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9월 달 같은 경우는 미국의 CPI,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떨어졌는데 10월 달에는 2.6%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11월 13일 발표되면서 파월 연준 의장도
슬쩍 말을 바꾸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 물가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걸 불안감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물가는 원래 완전히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등할 때 요때가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인데,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 2023년, 24년 초만 해도 이게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점은 최근 들어서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데다가 9월 달만 해도 1.9%로 야, 그래도 생산자 물가도 좀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10월 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다시 2.4%로 튀었습니다. 완연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PPI는 잡았느냐, 생산자 물가 잡았느냐, 이게 못 잡았다면 CPI 즉 소비자 물가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왜냐?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 입장에서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걸 소비자 물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반등을 하니까 파월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파월이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파월의 역사를 보세요. 인플레는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세게 왔고, 물가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 다시 튀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도 파월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락가락했는데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이게 트럼프 아부성 발언으로 보일 정도로, 왜냐?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경제지들이 트럼프한테 이제 줄 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할 정도로 뭐라 그랬냐?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가 상승한 것은 강한 미국 경제를 뜻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3일 나온 미국의 CPI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봤더니 미국의 물가를 완전히 잡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우리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가를 못 잡았다, 이 얘기를 인정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오락가락할 거면 연준 의장이 왜 필요한가 할 정도로 파월이 지금 시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미국의 국채 시장은 더욱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꾸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트럼프 2.0 시대에서 이미 예고를 해놨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장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옐런이 만든 시한폭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게 트럼프 임기 초기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시한폭탄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옐런이 만든 시한폭탄에 트럼프 노믹스가 결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트럼프는 일단 대대적인 감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법인세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법인들의 수익이 늘어나니, 미국 법인의 특징은 이렇게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걸 배당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 거기다가 소득세까지 감세를 하면 가처분 소득이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인플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의 저소득층 그리고 중상위 계층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바이든 때 물가 급등에 의한 실질 소득 감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고소득층 이런 쪽은 계속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그 어느 때보다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하겠죠. 이 사람들의 소비는 지금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관세까지 매긴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 상승이 오면서 인플레이션으로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엄청나게 받아준 셈이거든요.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 진짜 무능해서냐 이건 모르겠지만, 불법 이민자가 이제 미국에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추방을 한다. 특히 이 추방이 진짜 큰 문제인데, 이게 받아들일 때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추방을 할 때는 무려 3,150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4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700조 원 좀 안 되잖아요. 440조 원이라니 이게 진짜 너무나도 큰 비용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든 아니면 추방을 하든 이게 재정 지출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석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트럼프는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석유 업체들이 새로 유전을 개발하고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진짜로 짧게 잡으면 2년, 그리고 사실 2년 내로 안 됩니다. 유전 개발 아무리 빨리 해도 4년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석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물가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트럼프 임기 초반에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옐런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의 폭발 시기와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부활하면 미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왜냐? 미국의 물가가 다시 뛰면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도 지금의 속도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환율은 더 빨리 뜁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한국의 물가도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덩달아 뛰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집을 뒤늦게 산 분들, 이런 분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이자 부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2.0 시대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식한방에서도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